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기사 헤드라인이나 겉으로 딱 드러난 숫자에만 휘둘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알짜배기 가치는 늘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우리금융의 최근 1분기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단순한 매출이나 이익 숫자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와 기업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투자의 힌트를 찾아서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베이스로 삼을 자료는 2026년 4월 27일에 발표된 하나증권의 기업 분석 리포트입니다. 사실 이번 실적 헤드라인만 딱 놓고 보면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애널리스트는 흔들림 없이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3,000원을 꽉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길래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바로 이 궁금증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 아주 심플합니다. 1분기 실적부터 빠르게 요약하고요. 부진의 진짜 이유가 뭔지, 반전 카드인 CET1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주주하는 확대 기대감과 비은행 부문 강화 과제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분기 실적 요약입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어닝 미스 그 자체를 먼저 마주해보죠. 숫자부터 딱 말씀드리면 우리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6,038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2.1% 정도 빠진 수치죠. 절대적인 금액 자체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기대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이 6,038억 원이라는 성적표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물론이고요. 하나증권의 자체 예상치마저 크게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솔직히 겉으로만 보면 이거 어닝 미스 났네? 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결과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도대체 실적이 왜 이렇게 빠졌나? 그 진짜 이유인 일회성 비용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확 깎아먹은 주범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충당금이 무려 1,380억 원, 명예퇴직 비용이 1,830억 원,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이 530억 원이나 발생했어요. 딱 들으시면 감이 오시죠? 이건 매분기 꼬박꼬박 나가는 구조적인 비용이 아니라 이번 분기에 황! 하고 집중적으로 터진 대규모 비경상적 비용, 즉 일회성 비용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바로 이 우리소다라은행의 충당금 성격입니다. 1,380억 원. 이 막대한 돈이 핵심 영업 시스템이 무너져서 날아간 게 절대 아니거든요. 대출 보증 쪽에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회계감사 법인층에서 우리 이거 좀 보수적으로 잡아둡시다라고 권고한 걸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털이 망가졌다기보다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회계적인 방어막을 엄청 두껍게 쳐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서 반전 포인트이자 숨겨진 구조적 강점이 CET1 비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CET1 즉 보통 주자본 비율이 뭔지 아주 짧고 굵게 짚고 갈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이걸 꼭 봐야 하느냐?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체력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우리 같은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쏠 수 있는 현금 실탄이 얼마나 빵빵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수치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금융의 1분기 CET1 비율이 무려 13.60%를 기록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71bp, 그러니까 0.71%포인트나 껑충 뛴 겁니다. 한동안 자본 비율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시선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자본 건전성을 갖추게 된 거죠. 엄청난 반전입니다. 물론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는지는 정확히 뜯어봐야죠. 사실 비율 상승분의 가장 큰 몫인 60bp 정도는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 재평가에서 나온 효과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박수 쳐줘야 할 대목은 따로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서도 순수하게 11bp의 유기적 성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널뛰는 악재 속에서도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방어해낸 아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결과물인 셈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내용입니다.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 바로 투자자를 위한 보상입니다. 이 튼튼해진 자본력이 결국 우리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CET1 비율이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3%를 훌쩍 넘기면서 총 주주환원율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준비를 마쳤거든요.
작년에 36.8%였던 주주 환원율이 올해는 무려 46%에서 47% 수준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걸까요? 배당금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요. 당장 다가오는 올 하반기에만 약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내외의 추가 자사주 매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다들 아시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를 확 줄여서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팍팍 올려주는 주주 친화 정책의 하이라이트잖아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핵심 과제인 비은행 부문 강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띄워줄 촉매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 쪽에만 쏠려있는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우리금융이 아주 강력한 카드 2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첫째, 갓 출범시킨 우리투자증권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때려서 덩치를 확 키웠고요. 둘째, 동양생명을 1대 0.2521의 교환 비율로 완전 자회사로 품으면서 보험업에도 본격적인 닻을 내렸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모든 게 마법처럼 바뀌진 않을 겁니다. 1분기에 동양생명 순이익이 250억 원 정도에 그쳤던 걸 생각하면 그룹 전체 수익성이 체감될 정도로 팍 튀어오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비은행 자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진짜로 눈에 띄는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금융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비로소 한 차원 다르게 도약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표면적인 실적 부진이라는 장막 뒤에 숨겨진 빵빵한 자본력, 그리고 이를 실탄 삼아 밀어붙이는 비은행 부문으로의 거대한 체질 개선. 과연 이 퍼즐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우리금융의 주가와 기업 가치를 다음 레벨로 확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숫자가 말해주는 진짜 팩트와 미래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